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0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해야 할 때와 퇴사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반 이상을 일이라는 걸 하며 지내죠. 일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이런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일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 어떤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누구나 처음엔 이걸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일을 하면 결국 일에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람이나 가치나 자기 자신의 쓸모, 이런 것들이 사실 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훨씬 더 귀한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제대로 배우거나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고, 내가 어떤 쓸모를 가진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오죠. 대부분은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다가 일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이 뭔가 지쳐서 더 이상 계속하기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두 가지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이 지금 되고 있는가? 돈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일이 하기 싫은 상태인지, 아니면 돈이 안 돼서 내가 일이 하고 싶지 않은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돈이 되는데 일이 하기 싫다라는 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두 번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돈이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일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직업이 이제 웹디자이너라는 직업이었거든요. 당시에 박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날 인건비가 많이 안 오른 것 같긴 해요. 20년도 훨씬 전에 이제 지난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실수령액이 1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100만 원, 세후 1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근데 이제 이 돈의 액수를 보면은 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업무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돈의 질. 아침에 7시가 조금 넘으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12시를 넘겨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회사가 일단 굉장히 멀리에 있고 교통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당시 저희 실장님께서 팀원들을 다 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희 집이 가장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집이 되게 멀었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퇴근의 동선을 맞추고 저희 집에 가장 마지막에 오면 거의 12시가 넘거나, 12시 전에 온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벌긴 버는데 일의 강도가 너무 빡세고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일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내가 해요. 뭔가 이제 판매업, 예를 들어서 보험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화장품 판매를 한다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판매업을 내가 해요. 근데 세일즈를 하는데 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건 거죠. 내가 돈을 벌 만큼 아직 실력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돈이 안 벌릴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업종을 바꿔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험 팔이를 하는데 갑자기 그림 팔이를 한다거나, 그림 팔이를 하는데 갑자기 보험 팔이로 옮겨간다거나, 보험 팔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부동산 팔이로 옮겨간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업종을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의 부족은 업종을 바꾼다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실력이 부족한 건데 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문제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계속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면 결론적으로 시간은 가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돈은 계속해서 못 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세일즈 업종에 들어가서 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단계를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단계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뭔가 이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 업무 구조가 일어나요. 근데 다단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판매 조직에서는 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뭔가 이제 이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부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커미션을 좀 공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해서 자기가 한마디로 클로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손님을 데려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클로징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일을 잘 못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위에 사람을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위에 사람을 바꾼다는 게 회사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보험 판매를 해요. 보험 판매를 하는데 이 위에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이제 시원찮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위에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클로징을 한두 번을 해줬다고 쳐요. 그 사람이 내 클로징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평생토록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자기가 배워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원인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서 뭐 한두 번 정도는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이 한두 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건 계속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번다는 건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덕분으로 벌어서도 안 되고 운으로 벌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본인 실력으로 벌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본인의 실력 채울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돈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일 자체가 내가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 일이면 아무리 사랑하는 일도 내가 그 일을 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큰 돈은 못 벌어요. 무슨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면 일정 기간은 큰 돈을 벌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건 기술이 좀 쌓여야 되잖아요. 경험도 쌓여야 되고 기술도 쌓여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큰 돈을 벌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퇴사하고 싶은 그 원인이 뭔지 이제 요걸 좀 살펴봤고요. 돈이 안 벌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그러면 돈이 벌리는데도 일이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이 지금 잘 벌어져요. 근데도 내가 그 일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돈은 벌리는데 너무 내가 그 일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돈에도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 그쵸? 근데 내가 이 돈을 벌긴 버는데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세일즈를 해요. 근데 완전 을도 그런 일이 없어요. 고객님한테 계속 굽신거리면서 네네 고객님 하면서 계속 평생토록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은 버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돈 외에는 사실 그 외에 의미와 보람과 가치는 없는 거죠. 본인한테 돈만 버는 거죠. 그래서 돈만 벌고 내가 고객들한테 존경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통제권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일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하고 싶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같이 교육 수강을 하던 분인데 회사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회사 오래 다녔고 회사에서 되게 이제 인정받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어쨌건 그분이 그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절대 받을 수 없는 신뢰와 대우를 그 회사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일을 본인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일에서 뭔가 이제 새로움은 없는 거죠. 돈은 벌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해서 월급은 괜찮은데 그 일에 대해서 새로움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돈은 버는데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먹고는 사는데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이걸 해서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거든요. 뭐 내가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임원 월급만 갖고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 뭔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유혹이 들어와요. 뭐 이런 거죠. 가장 흔하게 유혹이 들어오는 게 뭐 그 한참 유행했던 고화상품 판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직장 생활을 일단 되게 비하해요. 월급 노예다, 뭐 월급 노예고 시간을 맞바꿔서 버는 무슨 뭐라고 하나, 시간과 네 어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다. 근데 자기들은 무슨 파이프라인이래요. 자기들은 파이프라인인데 직장 생활은 노예, 월급 노예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대로 직장 생활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잔뜩 헛바람을 넣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구나 이 일에 투자를 하면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멘트로 또 후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이 돈을 못 벌어봤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봤던 사람 아니면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연애에 대한 환상만 있고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결혼에 대한 실제 결혼을 해본 사람들보다 환상이 훨씬 많겠죠.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기만 하면 이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환상로운 망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한마디로 인간의 밑바닥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네가 이렇게 노예의 삶인데 이런 일을 하면 네가 우아하게 시간의 여유를 누리면서 이런 돈을 벌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동안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건 이건 누구의 선택이죠?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선택을 내가 왜 했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력 있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고 배짱이 있었으면 직장 생활이 아니라 나가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아니, 사업은 아니라도 나가서 자영업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 주는 삶을 수십 년간 내가 지속했다는 건 내 그릇, 내 능력이 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헛바람이 들어와요.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던 우리 사장님이 나를 뜯어먹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착취당하는 것 같고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사업체를 차리잖아요. 사업체를 차린 여러분들의 사장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월급 받던 게 사라지는 거고 그냥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지만 회사가 망하면 이분은 자기가 그동안 쌓은 자신의 어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빚쟁이의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자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건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긴 버는데 뭔가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는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일에 대한 이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럴 때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자, 저도 인생에서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예요. 근데 제가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던 동기는 아주 멍청한 동기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싶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원증이라는 걸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30 초반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당시 이제 만나던 남자친구가 나름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직장 근처에서 뭔가 이렇게 만났는데 뭐 얘네들은 이렇게 목에다 사원증 같은 것도 걸고 다니고 그리고 당시 제가 일하던 그 윤선생 영어교실이라는 그 방문학습지 본사에 가니까 직원들이 이 엘베 사원증, 이 사원증을 가지고 뭔가 이게 딱 찍어주면 그 엘베를 타고 올 그 내부에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되게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 회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입사를 했거든요. 대학원 2년을 거쳐서 이 회사에 입사는 했는데 막상 회사에서 입사해보니까 밖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멋있고 막 대단하지만은 않고 안에 가서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게 어디든지 사실은 다 비슷해요. 멋있는 순간도 있지만 멋있지 않은 순간도 있고 보여지는 순간은 멋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대 밖에서의 순간들은 힘든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돈은 벌어도 이제 퇴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2년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이제 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석사학위. 네,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대단한 일을 제가 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석사를 받았으니까 뭔가 내 인생에는 이게 막 핑크빛 뭔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를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사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전에 대학원이랑 아이들 가르쳤던 경력 인정받아서 대리 3년 차로 입사를 했어요. 자, 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저는 어땠을까요? 대리 3년 차 시기가 달고 들어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신입사원이에요. 나이는 30 중반이나 처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훌륭하다. 대학원도 나왔고 영어 교육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 뭔가 이제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주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대리는 달고 들어왔는데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기한이니 무슨 보고서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조차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차를.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정말 매일매일을 버티는 심정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언제 퇴사하지? 언제 퇴사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언제 퇴사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30 중반, 그때 이제 중반이었으니까 30 중반의 나이에 회사 그만두고 과연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면서 1년 차에는 계속 이 갈등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어떤 일이든지 2년까지는 버텨봐야 한다. 2년까지는 버텨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을 갑자기 가자마자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뭐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이제 영수증 풀 붙이고 비용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팀 내에서 행정 업무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런 일을 제가 할 거라는 걸 사실 전혀 기대를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이제 대학원 전공하고 졸업하면 영어 교재 개발을 전공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 교재를 개발하는 파트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이렇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이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까지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외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교재를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원고를 다 쓴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 컨텐츠 자체를 개발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제가 그 파트에 갔다 해도 R&D 파트에 갔다 해도 밖에서 제가 기대했던 그런 파트의 업무를 들어가자마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이제 그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약간 변두리 업무들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거죠. 어쨌건 들어가서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이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겨우 이런 일이나 하려고 2년 동안 대학원 그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낸 건가? 이제 막 이런 갈등을 하다가 그때 당시 저희 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되게 억울한 표정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다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매일 했어요. 이런 하찮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하찮은 일조차 똑바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과연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왜냐면 제가 이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음에서 그렇게 진심이 우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충 한 거죠. 대충 그냥 했는데 대충 하다 보니까 이 하찮은 일도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태도를 고쳐 먹었죠. 아 그래 이 하찮은 일조차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주면 제가 그 일은 잘할게요는 사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너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는데 어려운 일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It doesn't make sense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태도를 고쳐 먹고 이 하찮은 일을 일단 똑바로 하자. 이 하찮은 일도 못하는 하찮은 일도 못하는 그런 루저의 병신이라는 이미지로 여기에 저를 마지막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일을 하고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태도가 바뀌었더니 저를 좀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팀에서 이제 높은 포지션에 있는 분이었고, 팀은 아니고 이제 그 관련된 그 조직에서 일단 제가 품성이 그래도 심성은 착하다, 이제 요 정도는 그분께서 보셨는데, 일에 대해서는 당시 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태도를 바꾸고 이제 그분께서도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석사를 했는데 저런 작은 일을 굉장히 성의 있게 정성스럽게 하는구나가 보여지니까 저한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어떠한 제안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이제 그 본사 직영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었고, 이 학원장으로 이제 포지션을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옮겨간 건 아니고 중간에 그 제안을 주시고 나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성의껏 하니까 저한테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잘 해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왔을 때 그 다음번 일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면서 잘했어요. 하찮은 일은 없어요. 하찮은 일은 없고, 하찮은 하찮은 일을 만드는 내 태도가 있을 뿐이에요. 내 태도가, 일 자체가 하찮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일은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작은 일을 저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하지? 이런 걸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작은 일, 남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일에조차 디테일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주어졌을 때 이런 일에서는 훨씬 더 그 일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일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일이 돈은 되지만 이제 퇴사하고 싶을 때 그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건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년차 일 때 부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 관련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사실 제 학원을 차렸고, 제 학원을 차리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좀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 인생을 보면은 그 학원을 오픈했던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됐나 보면, 제가 하고 싶지 않던 그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잘했을 때 저한테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본사 직영 학원에서 한마디로 제 돈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저는 학원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다 남의 돈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었으면 나와서 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돈을, 제 돈을 쓰면서 사실은 한마디로 내가 깨지면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남의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저는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인생에 기회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런 기회들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를 보면요, 항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일에서 뭔가 연결되고, 그 일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유심히 봤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퇴사하고 싶을 때 내가 퇴사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퇴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언제 퇴사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그 일에서 최대치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일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아, 정말 이 사람 일 잘하네, 자기 일 하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주어졌을 때 자기 일 하나는 참 잘하네 라는 박수를 받을 때 이 박수를 받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하다가 10년 하다가 작년에 저도 학원장을 이제 10년 하다가 학원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학원은 분명히 제가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이었거든요. 회사 다니다가 내가 아이들 가르칠 때 더 행복하구나를 이제 깨닫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하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던 일이었고, 자, 무엇보다 이 일은 저한테 돈도 많이 벌어다 줬어요. 근데 사랑하는 일이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이 더 이상 저한테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일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한테 뭔가 약간 챌린징 해야, 그러니까 내가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난이도로 레벨을 가져가야 그 일에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가 그런 도전 과제에 대한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들을 풀었을 때 오는 성취감, 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일의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쉬운 패턴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일이 여러분한테 지루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일도 여러분이 난이도를 낮추고 기준을 낮춰서 쉬운 패턴으로 반복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일이 여러분한테 지루해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학원을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이 깨지기도 했고 이 일에 더 이상 제가 뭔가 이제 학원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그때 그런 조언을 주셨어요. 분명히 질문은 똑같거든요. 제가 학원을 더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학원을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처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은 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는 예스였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학원을 그만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노라는 답변을 주셨을 때는 제가 심정적으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 일 지겹다.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도망가는 선택이면 이 선택은 여러분한테 좋지 않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할 만한 걸 다 실험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더 이상 이곳이 나한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여기서 내가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성장이 없을 것 같아. 새로운 배움도 없고 새로운 뭔가 경험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돈은 벌어서 먹고는 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성장이 없어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떠나셔야 되는 때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 때 학원을 이전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거든요. 원생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장기재원생이 많았는데 장기재원생에 코로나 블루에 학습 슬럼프에 이 삼중고가 오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멍청한 선택을 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이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어쨌건 저의 멍청한 선택과 이제 나쁜 타이밍과 저는 제 인생의 최대의 어떤 상승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학원을 옮겼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블랙스완을 만난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원 매출이라든지 그런 기세가 꺾이면서 저도 너무 번아웃이 왔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도망가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 다닐 때 마치 제가 일을 잘 못하는 시기에 그때 그만두는 건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 일에서 박수 받을 때 떠나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도망가는 선택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실험을 했어요. 과거에 제가 놓쳤던 거, 실수했던 부분, 그런 고객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더 만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추가로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경제 독서 토론, 아이들하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본주의 같은 책 읽고 독서 토론했고 또 이제 어머니들하고도 독서 토론 무료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1년 정도 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책도 쓰고 이제 현재까지 그 독서 마케팅 독서 코칭 수업은 아직까지 제가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더 이상 충분히 다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의 성장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옮겨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도망가는 선택은 하면 안 되신다는 거. 왜냐면 도망가는 선택을 하잖아요. 도망가는 선택은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핸들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학원을 그분이 수십 년을 하셨대요. 제 기억에는 좀 20년에서 30년 정도 학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은 아니고 이제 작게 소규모로 공부방 같은 걸 운영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한마디로 고객을 내가 이끄는 힘이 없어요. 고객을 이끄는 힘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 뭔가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아이들끼리 학원 운영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어떤 뭐 퇴원이 좀 일어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상태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 하던 일을 이제 자기가 갑자기 이거를 그만두고 뭔가 다른 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20년 동안 자기 업을 해서 여기에서 과연 맥스를 쳤나? 라는 걸 보면 자기 업에서 맥수를 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당시에 고객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객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존감,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매우 낮은 상태였어요. 자, 여러분, 교육업은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세상의 다양한 직업 중에 굉장히 쉬운 직업이에요. 굉장히 나이스한 직업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고객이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진짜 블랙 컨슈머다, 진상 고객이다 해도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진상 고객에 비하면 진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미안할 정도로 참 되게 나이스한 진상 고객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이스한 진상 고객조차 핸들할 힘이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업에서 맥스도 못 쳐봤는데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런 일을 한다거나, 근데 교육업 종사자로 평생 선생님으로 불리던 분이 식당 가서 갑자기 이 이모님이라는 이 대우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소통할 때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무슨 세일즈업을 하겠대요. 여러분, 업을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교육업이든지 식당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세일즈를 하든지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내가 이모님으로 설거지를 해요. 여러분, 배우 최강희 씨 알죠? 배우 최강희 씨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한다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식당에서 내가 이모님이라는 이 포지션에서 식당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 설거지 포지션에서 여기서 내가 맥스를 하고 이 일도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식당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식당을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음식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동네에서 반찬 가게들도 되게 많고 뭔가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여기서 충분히 맥스를 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업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내가 시간당 시급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업을 택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배움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으로 돈을 번다는 건 거기서 배움, 성장,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 업을 핸들하지 못하는데 다른 업으로 내가 옮겨간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될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퇴사하고 싶을 때, 자, 쉬운 결정, 어려운 결정, 자, 그리고 더러운 결정.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결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 판매업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판매업을 하는 분들, 다단계 같은 거 판매하는 업으로 들어볼게요. 다단계 판매업에서 자기가 이제 일이 잘 안 되니까 쉬운 결정은요,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그 다단계 같은 데는 이렇게 같은 한 줄로 매달려 있는 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회사를 옮기거나 뭐 라인을 이동하는 거. 뭔가 여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데로 옮겨볼까? 그러니까 뭐 다단계 아니라 일반 판매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험 팔이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부동산 팔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판매업에서 여기서 돈이 안 되니까 한번 옮겨볼까?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전략. 이게 쉬운 전략이고요. 어려운 결정은 어떤 게 어려운 결정일까요? 여기서 내가 성과가 안 나지만 배우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내 일에서 성과를 잘 못 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 근데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된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이게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판매업 종사자들 중에서 이게 돈 내고 내가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책을 읽는 사람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얻어 걸려서 운으로 팔거나 아니면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 안에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뭐 대충 이렇게 따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의 어떤 시스템 없이, 근데 그렇게 사실은 성과내기는 어렵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건 자기가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결정인 거죠. 네. 그리고 더러운 결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판매 조직에 있다고 할게요. 제일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 다단계 조직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뭔가 이제 그 판매 조직 위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같은 이제 조직에 있는 이 판매원들을 자기 조직으로 오도록 뭔가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이제 하부의 조직원으로 이제 줄을 세워서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 이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할 때는 내가 그 사람 인생에 개입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입하는 거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주제가 안 돼요. 그럼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자기는 이득을 취하는 거. 왜냐면 다단계 판매업 같은 거는 무조건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새로 매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매에 해당하는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조건 새로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 근데 이 무조건 이득인데 남한테 피해주는 방식으로 자기는 돈을 벌어요. 근데 딴 애들은 이동해 오느라고 다 돈을 썼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이득을 취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은, 이게 바로 더러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쉬운 결정, 어려운 결정, 더러운 결정, 어떤 게 제일 좋은 결정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는 걸 벌려면, 돈은 사실 여러분 설득 게임이에요. 내가 믿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득해서 내 믿음으로 따라온 게 이끄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돈 게임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팔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 상품을 팔든지 뭔가 내 거를 그 사람한테 설득해서 이끌어내는 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소통 능력도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에 신뢰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진짜 해결하고 싶은 걱정,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결론적으로 설득하는 게임인데, 자, 이 설득이라는 게 여러분, 리더십이 사실은 설득 능력이거든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힘이거든요.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리더십이라는 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리더십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결론적으로 리더십이라는 건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그 사람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운 것들을 마주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보면, 쉬운 선택, 뭔가 내가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 불편하고 내가 뭔가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옳은 결정, 어려운 결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줬을 때,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에서 그 리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다단계에서 사람들을 리더라고 불러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이 리더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면, 다단계 조직에서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더십이라는 게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입으로 구호는 외쳐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근데 리더십이 내가 입으로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결정을 할 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육을 수강하는데 그 다단계 조직에서 자기가 최고 직급자래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교육이다 보니까 영어로 진행이 되고 한국어로 통역을 했어요. 영어로 진행되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요. 근데 처음에 자기소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다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고 본인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영어 통역을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까지 하고 빠지겠대요. 자기가 피해를 준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달에 돈도 뭐 월 억 정도 벌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돈을 이 정도 벌고 나는 성공했는데 이 교육에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한다는 걸 명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다른 한 분은 본인이 영어가 지금은 능숙하지 않지만 이제 그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글로벌 무대에 서서 스피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 글로벌 무대에 서서 스피치하는 걸 위해서 나는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자는 거죠. 영어라는 거에서 둘 다 막혀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내가 여기에 뭔가 더 가치 부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안 할래.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사실은 옳은 결정이고 어떤 게 더 어려운 결정이냐는 거예요. 영어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분이 자기는 무슨 글로벌 기업 소속이래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면 사실 영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분이야말로 영어를 더 사실은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벌어요. 자기는 돈을 벌고 뭐 자기는 영어가 없어도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다단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를 교육 사업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다단계에서 교육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함께 받고 있는 그 교육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 교육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매출이 여기는 수천억이에요. 그러면 수천억을 버는 그 분 앞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매출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영어라는 도구를 자기가 이제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핑계대고 나는 빠지겠다라는 선택이 과연 어려운 결정과 쉬운 결정 중에 어떤 결정인가? 당연히 어려운 결정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내가 입으로 구호만 외친다고 되지 않는구나를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현장이.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갈등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단순히 내가 정서적으로 지쳐 있을 때, 단순히 내가 이 일이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떠나시는 건 쉬운 결정이고, 쉬운 결정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결정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월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특히 이 월급을 가장 하찮게 이야기하는 곳이 다단계나 후한방판이나 뭐 이제 이거를 노동 수입이다라는 말로 되게 비하해서 말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를 구축해서 정말 자산가가 되어서 우리의 자산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순환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누구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만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여가면서 시간당 내 페이를 높일 수는 있죠. 처음에는 누구나 이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게 마치 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누구나 처음 시작은 그래요. 누구나 처음 시작은 그렇고, 사실 누구나 처음 시작은요, 시간을 많이 쏟아서 많이 일해서 많이 버는 방식을 취하죠. 그러다가 내 시간당 몸값을 높여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시스템 바꿔가는 게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자기한테 투자해서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자산으로 좀 환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얼마 전에 김승호 회장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퇴사를 언제 할 수 있냐면 월급이 예를 들어 2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산으로 200을 벌어들이면 그때 200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고 그때 퇴사하면 된다. 근데 솔직히 200 갖고는 좀 살기가 어렵잖아요. 300 정도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00을 월세로 받으려면 건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300 정도를 월세를 받으려면 6억에서 한 7, 8억 정도까지는 있어야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 월세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6억에서 8억 정도의 건물 없잖아요. 건물 없는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가 여러분들을 6억에서 8억 정도가 있는 건물주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어떤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누구나 돈이라는 걸 벌지만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요 자기가 쓸모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자신의 쓸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 그게 바로 일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건 우리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 부여를 하고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표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지만 정말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지금 일에 대해 지쳐 있는 상태라면 왜 내가 지금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내 태도와 내 생각의 어떤 뿌리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수정해 나간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일을 의미 있고 훨씬 더 보람 있게 훨씬 더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저는 이게 하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이런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일을 했지만 그 일에서 이런 보람과 가치를 잃어가던 순간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순간들을 잘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던 건 저에게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멘토님의 덕분으로 저는 제 일을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얻었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제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 일을 바라보는 제 태도가 달라지고 제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 일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반드시 멘토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